김장 다 필요 없어. 다 때려. 준호가 김치 항아리를 머리 위로 들어 마당에 던졌습니다. 사기 파편과 빨간 김치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70세 시어머니 정숙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항아리도 세 번째 항아리도 그는 거침없이 깨부수었어요. 대문 앞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박 부장 댁에서 무슨 일 났나 봐요. 아이고, 김치독을 왜 저렇게 다 깨부순대요? 붉은 고춧가루 물이 시멘트 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핏빛 같았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시작합니다. 사흘 전 11월 25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수연은 화장실에서 또 토하고 있었어요. 콸록. 어젯밤 네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온 후부터 계속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은 이미 절반 이상 빠져서 두피가 훤히 보였습니다. 얼굴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둥글게 부어올랐고 눈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33살이 이렇게 늙어 보일 수도 있구나. 손을 씻으려는데 물이 닿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했습니다. 말초신경병증. 항암제 부작용으로 손과 발의 신경이 손상돼서 물 한 방울도 고통이었어요.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급히 가발을 썼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민머리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배추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부터 김장이야.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나눠드릴 거라서 말이야. 정숙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몇 폭이나 되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딱 200이더라. 우리 둘이서 나흘이면 되겠지. 200폭이. 수연은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벽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 알아. 근데 집에 가만히만 있으면 더 안 좋잖아. 몸 좀 움직여야 회복도 빨라. 누가 너 혼자 하라니? 나를 도우라는 거지. 정숙은 수연의 말을 자르고는 비닐장갑을 던져줬어요. 수연이 장갑을 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3번 만에 겨우 장갑을 끼고 수연은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찬물이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을 담그는 순간 뼈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물이 차가우면 김치가 아삭해. 참고 해야지. 정숙이 옆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어요.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항암 치료로 근육이 녹아내려 배추 한 포기도 무거웠어요. 견뎌야 해. 시어머니가 교회 일이라는데.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서 조금만 긁혀도 상처가 생겼어요.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는데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까짓 거 뭐 어떻다고. 그냥 밴드 붙이고 해. 수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밴드를 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꺼풀, 말라비틀어진 입술. 내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 한편 마당에서 시어머니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에는 고객님,
대출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1,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12월 20일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시 담보물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비와 준호대학원 등록금을 대느라 빌린 돈이었어요.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장 김치를 교회 바자회에 내면 한 포기에 3만 원씩만 받아도 600만 원.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님, 저 다시 나왔어요. 수연이 밴드를 감은 손으로 다시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며느리를 동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쉼포기는 해야 해. 빨리빨리 움직여. 수연의 손이 물속에서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갔어요. 이렇게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손을 펴보니 10손가락 모두 갈라져 있었습니다. 밴드를 붙였지만 물에 젖어 계속 벗겨졌고 그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졌어요. 수연아, 아직도 안 나와? 내일도 해야 하는데 일찍 자야지.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쉼포기. 수연은 겨우 30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20포기는 시어머니가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느려서. 됐으니까 들어가서 자. 내일은 더 빨리 해야 해. 둘째 날 오전이 되었어요. 수연은 아침 6시에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어난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은 근육통으로 들어올릴 수조차 없었고 허리는 꺾일 것처럼 아팠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해. 마당으로 나가니 정숙이 이미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늦었네. 빨리 와. 네, 어머님. 수연이 대야 앞에 앉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 괜찮냐? 네, 괜찮아요. 수연은 억지로 일어나 앉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배추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떨어뜨려? 배추 다 무른다. 죄송해요. 제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정숙이 간단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어서 먹어라. 먹어야 일하지.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속이 좀. 사실 수연은 아침부터 메스꺼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이래? 억지로라도 먹어.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면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3번 시도 끝에 겨우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으에. 전부 토해냈어요. 에휴, 저러니까 일이 안 되지. 이제 안 그럴 때도 됐는데. 아직 저렇게 유난이네. 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하지만 김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마저 하면 안 될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은 양념 만들어야 해. 오늘 배추는 오늘 끝내야 한다니까. 수연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밴드로는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야의 물이 연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어머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발, 피 좀 나는 게 뭐 대수야. 옛날에는 장갑도 없었다. 요즘에는 장갑이 있는데 뭐 어떠냐? 밤 11시. 수연은 더 이상 배추를 들 수가 없었어요. 팔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식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셋째 날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3일간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연이 대야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손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준호가 달려가 아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수연아. 수연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준호의 외침에 정숙이 집안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 수연이가.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장하다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들어가서 쉬라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쓰러진 거라고요. 준호가 수연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10손가락 모두 갈라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중인 사람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간 준호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놓인 김치 항아리들로 향했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진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따위 김치. 준호가 첫 번째 항아리로 달려갔어요. 두 손으로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김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며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김치 때문에 사람이 죽겠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픈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준호가 두 번째 항아리도 들어 바닥에 내리쳤어요. 쾅! 붉은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만해. 이게 얼마짜린데? 돈이요?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 항아리도 연달아 깨졌어요. 이웃집 대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박 부장 댁에서 난리가 났네.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항아리까지 모조리 깨뜨렸어요. 마당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깨진 사기 파편과 김치가 뒤섞여 핏빛 바닥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준호가 수연을 안아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김치 치우고 가. 어머니 혼자 치우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며느리가 쓰러지지. 항암 치료 중인데 김장을 시켰다면서? 정숙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와 흩어진 김치만 남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김치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채무 독촉. 정숙은 김치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백혈구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얗게 붕대로 감긴 손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 중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저럴 수가 있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링거를 맞으며 백혈구 수치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봐요. 어머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수연아,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따로 살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당신은 지금 일단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당신 정말 큰일 나겠어.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시어머니 이정숙의 집입니다. 정숙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당 시멘트에는 빨갛게 김치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 파편을 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이정숙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어요. 누구세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민금융 추심팀입니다. 대출 상환건으로 왔습니다. 한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좀,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정숙 씨, 이미 6번이나 기일을 연장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최종 통보입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원금 5천만 원, 미납이자 1,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입금하시지 않으면 이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럴 수가.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 더 주세요. 정숙이 2 손을 모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2 남자는 집 안팎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재산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준호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녁 7시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준호는 휴대폰으로 원룸 매물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태어나면 바로 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집에 추심업자들이 왔대. 엄마가 빚이 엄청 많다는데?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6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형도 몰랐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엄마한테 왜 빚이 있어? 준호는 천천히 식당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정숙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왜 큰 돈을 빌리셨나? 사기를 당하셨나? 아니면 차 안에서 만 가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왔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추심업자들이 찾아왔다면서요? 빚이 6천만 원이라던데 사실입니까? 그게 너는 몰라도 돼. 대답하세요. 사실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활비가 필요했어. 내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했고 요즘에 사채업자들 한테 시달리고 있었어. 그래서 어디서든 돈을 구해야 했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김장을 무리하게 하신 거예요? 김치를 팔려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죽일 뻔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난 그럴 생각 아니었어. 김장 200포기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래, 교회에 팔려고 했어. 김치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 포기에 3만 원만 받아도 600만 원이잖아. 그걸로 일단 이자라도.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600만 원이요? 6천만 원 빚에 600만 원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정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대학원까지 나온 게 누구 덕분인데. 그래서요? 준호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인 제 아내를 죽일 뻔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난 그럴 생각 아니었어. 젊으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젊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수연이는 지금 항암 4차 치료 중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바닥이고 손발 감각도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얼음물에 손 담그고 200포기 김장을 하라고요? 나도 힘들었어.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오는데 그게 수연이 잘못입니까?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빚도 생활비도 아무것도요. 뭐라고? 빚내서 너 학비됐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하냐?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셨으면 저 대학원 등록금 어머니한테 손 안 벌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너 지금 엄마 버리는 거야? 수연이가 태어나면 저희는 따로 나갈 겁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준호야. 하지만 현관문은 닫혔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집안에 그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채무 독촉이자 620만 원 즉시 입금 바랍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지며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빚이 6천만 원이래. 그래서 며느리 혹사시킨 거구만. 에휴, 불쌍해라. 정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수연은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지만 퇴원까지는 며칠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손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붕대를 풀 때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 링거 끝나면 산책 한번 해보세요.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연도 미소를 지었지만 간호사가 나가자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어요. 오늘 원룸 계약하고 올게. 퇴원하면 바로 이사하자. 수연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또 지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분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며느리에게 200포기 김장을 시킨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0세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수연은 자신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외로우셨을 거야. 하지만 다시 손의 상처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외로움이 이유가 될 순 없어.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박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고서 확인해 주세요. 후배 사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준호는 서류를 받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야, 엄마 버리는 거야? 70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내 등록금을 내신다고 빚까지 얻으셨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슴 저쪽 끝이 아려왔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야.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 나는 수연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해. 다시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야 옆에 쓰러져 있던 모습, 피 흘리는 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생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엄마 좀 어떻게 안 돼? 무슨 소리야? 집에 빚쟁이들이 계속 온대. 밤낮으로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엄마가 밖에도 못 나간다는데.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형이 말이잖아. 좀 도와줘야지. 너는 뭐 하는데?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해. 여유가 없어.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들 나한테만 떠넘기네. 하지만 식사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 이정숙 씨 보호자신가요? 누구시죠? 동네 슈퍼주인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데 주변에서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커튼을 모두 쳐서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 몇 조각과 된장만 남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오늘 아침 슈퍼에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슈퍼 주인이 부축해줬지만 동네 보기에 창피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채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그러니까 김치 팔아서 빚 갚으려고 며느리를 혹사시킨 거지. 에휴, 정말 무슨 일이야. 딱하다 정말. 정숙은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채무 독촉 전화, 추심업체 문자, 최종 통보 3일 이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담보물 압류 예정 통지. 정숙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집을 잃겠구나.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 정숙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빚을 졌어요.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김장을 시켰어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야 하잖아. 밤 9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부엌에 갔지만 라면도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숙 씨 계십니까? 서민금융입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이정숙 씨, 문 열어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그들은 돌아갔어요. 정숙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준호가 수연의 병실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도 바쁜데 병원까지 매일 오느라 힘들어서 어떡해? 수연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있었어.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어젯밤 어머니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던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님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수연아, 나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알아.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 하지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세 어르신이 혼자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울먹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슈퍼 주인이 준호에게 전화한 걸 알고 미안해서 병원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병원을 나왔어요. 세 사람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었어요.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김장날 그 난리를 치고 수연이 입원을 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퇴원 후 준호가 구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방 하나, 주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손의 상처도 아물었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준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께 연락은 해봤어?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안부라도. 수연아. 준호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도 아직 회복 중이잖아. 어머니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김치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 손재주 좋으시니까 김치 사업 한번 해보세요. 요즘 집에서 담근 김치 잘 팔려요. 수연은 펜을 들었어요. 민순의 김치, 정성 담은 우리 집 김치. 이름을 이것저것 적어보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많던 김장 김치, 200포기, 남편이 모두 엎어버린 그 김치. 어머님은 그걸로 뭐 하려고 하셨던 걸까?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아냐,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일 후 수연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김치 재료를 좀 사려고 했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려고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며느리분이시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배추와 무, 고춧가루를 고르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시어머님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상하시고. 수연의 손이 멈췄어요. 요즘 밖에도 잘 안 나오시고 집에만 계신 것 같아요. 빚쟁이들 때문에. 아주머니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어머니 집이 이 근처였습니다.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고 가자. 수연은 천천히 시어머니 집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담장 너머로 집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도 모두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며느리 왔네?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봐요. 시어머님 요즘 정말 안 좋으시던데 밥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 당연하죠. 가족인데. 수연은 천천히 대문을 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제가 왔어요. 한참이 지나서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 어머님? 가라니까. 너 왜 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요. 안 돼.
못 봐. 난 널 볼 낯이 없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급했어. 빚 때문에 집을 잃을 것 같아서. 정숙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수연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저도 서운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뼈만 남았어요.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봤어요. 수연아, 난 정말. 정숙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수연이 급히 부축했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제발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정숙이 수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난 흉터를 봤어요.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어머님, 수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말 들어주실래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아요. 저한테 200포기 김장은 정말 너무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요. 수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어머님이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은 이해해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같이 힘든 것 같이 이겨내요. 뭐라고?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어요. 제가 김치 사업 좀 해보려고요. 작게 시작할 거예요. 수연이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어머님, 김치 솜씨가 최고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니? 네.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숙이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준호였어요. 회사를 일찍 나와 아내를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야.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다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빚 제가 갚을게요. 천천히. 같이 갚아요. 준호야. 너무 미안해.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날 그 골목은 따뜻했어요.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1년 후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배추 이거 어때요? 싱싱하죠? 수연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네. 이 정도면 김치가 아삭하게 되겠어. 정숙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공장 같은 주방이었습니다. 수연네 정성김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1년 전 수연이 작게 시작한 김치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에게만 팔았어요. 하지만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문이 쉼폭이래요.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주문서를 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린 프로잖아.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정숙은 더 이상 수연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먼저 쉬라고 했어요. 수연아, 너는 좀 쉬어. 내가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수연의 손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픔을 이겨낸 증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으며 가끔은 농담도 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그 고객님 기억나세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났다던 분. 그분. 나도 그 말 듣고 울 뻔했어. 우리 김치가 그렇게 맛있나? 어머님 손맛이 비결이에요.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머님, 또 그러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어느새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수연이 손을 씻으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문 많았어? 네, 50폭이나 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정숙은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오늘 일찍 오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준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 다 갚았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6천만 원. 오늘 마지막 입금했어요. 수연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 응. 우리 김치 사업 수익이랑 내 보너스까지 1년 동안 모은 거. 정숙이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수연아. 고맙다. 정말.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빚 없이 마음 편하게.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주방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 정숙의 집 마당입니다. 어머님, 여기 배추 놓을게요. 수연이 배추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함께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먹을 김치 50포기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기념으로. 세 사람이 배추 앞에 모여 섰어요.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 정숙이 배추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수연아, 이거 봐. 배추가 정말 싱싱하지? 그러게요, 어머님. 오늘 김치 정말 맛있겠어요. 정숙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정말 내가 내 며느리라는 게 자랑스럽다. 저도 어머님 며느리라서 행복해요. 두 사람이 웃으며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무거운 것들을 날랐어요. 가끔 농담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또 팔려고 200포기 하는 거 아니죠? 에이, 이 녀석. 이제 그런 거 안 해. 50포기면 딱 좋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김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숙이 양념을 버무리고 수연이 배추에 발라요. 준호는 항아리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 비율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야 40년 넘게 해봤으니까. 이건 손맛이야, 손맛. 나중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메모해 둘게요. 그래, 다 알려줄게. 우리 사업 비결이니까. 우리 사업. 정숙은 그 말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널 만나서, 우리 가족이 돼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장이 모두 끝났어요. 쉼포기에 김치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준호가 두 팔을 들어 만세를 불렀어요. 정말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정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빚도 다 갚았는데. 세 사람은 동네 맛집으로 갔어요.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 한 잔씩 나눴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수연아. 정숙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1년 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말이야. 정숙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솔직히 난 내가 나랑 다시 화해할 줄 몰랐어.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어머님, 근데 넌 70세 노인네를 버리지 않았어. 용서해줬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니? 난 매일 그 고마움을 생각해.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같이 노력하셨어요. 수연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준호도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해. 이렇게 힘든 걸 이겨냈잖아.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와, 첫눈이다.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정숙도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는 오늘 담근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마당에서 준호가 김치를 모두 엎었었죠. 그 충격적인 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저도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수연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아봤습니다. 눈 내리는 김치 항아리들. 1년 전만 해도 이 김치는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됐습니다. 함께 담그고 함께 나누는 김치. 수연은 흉터가 남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흉터도 나쁘지 않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현관에서 정숙이 불렀어요. 수연아, 뭐해? 빨리 들어와. 감기 걸려. 네, 지금 갈게요. 수연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으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뜻한 가족의 소리. 그리고 내년 겨울에도, 그 다음 겨울에도 이 세 사람은 함께 김장을 할 것입니다. 웃으며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